국무부가 발표한 다음 달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이 A순위를 제외하고 모두 동결됐습니다. 국세청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고소득자의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이 최근 달러 환치기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미주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19일 바이든 대통령이 9차례 폭풍우가 강타한 캘리포니아주 피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인디애나주에서 기저귀를 찬 아이가 장전된 권총을 이리저리 흔들다가 자신에게 겨누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다음 달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이 A순위를 제외하고 모두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은 3순위 비숙련직에서 5개월이나 후퇴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영주권 승인 가능일이 2020년 1월 1일로 지난달에 2020년 6월 1일에서 5개월이나 후퇴했으며 접수 가능일자도 지난달 2022년 9월 8일에서 2020년 2월 1일로 31개월 후퇴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승인 가능일은 2022년 11월 1일로 지난달에 비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은 지난달에 이어 여전히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또 취업 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도 바이든 대통령이 2022-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하면서 지난달 발급 불가해서 다시 오픈됐습니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이번 달에도 전면 동결되면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 가능은 2014년 12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16년 8월 8일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 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 접수 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3순위 역시 승인 가능일이 2008년 11월 22일, 접수 가능일도 2009년 11월 8일로 동결됐습니다. 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순위의 최종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은 지난달에 이어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국세청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고소득자의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집중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금 보고 누락이나 탈세는 고소득층으로부터 나온다는 지적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올해 세금 보고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IRS의 현대화 개선 비용으로 80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8만 명이 넘는 감사 인원을 충원해 고소득층과 기업의 탈루 여부를 조사해 향후 10년 동안 1,2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낙후된 IRS의 전산 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나머지 예산이 집행됩니다. IRS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회계국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9년까지 50만 불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수는 5만 3천 건에서 1만 4천으로 7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세청 세무조사 인력은 40%가 감원됐습니다. 세무조사가 축소됨에 따라 세수 확충도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4월 레티그 국세청장은 상원 재정위에서 탈루 소득이 약 1,000억 달러를 상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IRS는 중상류층에 대한 세무 감사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현저히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 보고에 따르면 연소득 2만 5천 달러 미만 납세자의 세무 감사 비율이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 5배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소득층 세무감사 중 대면 감사율은 1.1%에 불과해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70만 명에 달하는 상류층에 대한 정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법정보센터는 IRS는 예산 삭감으로 감사 인력이 부족해 그동안 직접 감사를 줄이고 서면 감사에 더 집중해 왔다며
고소득자의 세금 보고가 복잡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감사를 회피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송금과 환전, 구매 사기 피해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특히 달러 환치기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미주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3일 주미 한국 대사관은 최근 주요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송금, 환전, 구매 사기 피해가 동포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미주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지역 경찰에 신고하고 가급적 온라인상에서의 금전 거래는 지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면서 환율 변동에 따라 광고를 통해 한국 내 은행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달러를 미국 현지에서 받는 방식의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미국 계좌에 달러를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원화를 한국에서 받는 거래 방식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국환 거래법은 등록하지 않고 환전 업무를 하는 행위나 한국 내에서 원화를 송금받고 미국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행위, 소위 환치기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을 환치기 업자를 이용해 송금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송금이나 환전은 대부분이 소규모이고 일회성인 만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 간의 송금, 환전, 구매 등은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언제든지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각국 정부는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해 정보 교환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 해안 지역은 지난해 연말부터 무려 9차례의 폭풍우가 잇따라 강타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소 20여 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오늘 19일 바이든 대통령이 피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세크라멘토 밸리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로스앤젤레스 북쪽의 벤투라, 센타바바라 카운티 등에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주 동안 9차례에 걸쳐 큰 폭풍우가 강타했습니다. 곳곳에서 침수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랐고 16일 기준 수만 명이 대피 명령을 받고 집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약 2만 3,800가구가 아직도 정전된 상태이고 이번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AFP 통신은 피해액 추정치가 이미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수해가 커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9일 캘리포니아 피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지역을 찾아 현장 대응 관계자들을 만나고 피해가 컸던 마을을 둘러보면서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부터는 이번 폭우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기해강 행렬이 잦아들면서 피해 지역 곳곳에서 시설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립기상청 기상예보센터는 캘리포니아에서 호우가 서서히 잦아들고 있다며 앞으로 더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폭풍이 캘리포니아주를 거쳐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콜로라도주와 뉴멕시코주, 유타주 등 산악지대에 폭설을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폭풍우가 캘리포니아 북쪽인 워싱턴주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연일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가격 인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비를 넘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에너지와 재료,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RI와 NP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용 장식품과 소형 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일반 상품의 단위 매출은 전년보다 7% 감소했고 식품, 음료의 단위 매출도 3% 줄어들었습니다. 고물가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덜 열자 기업들도 가격 인상을 멈추거나 인상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의 혼란으로 에너지 가격 등이 급등하고 생산 비용이 늘어나자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혼란이 완화되고 에너지 비용 등이 내려가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중단하거나 인하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식품기업 코나그라 브랜드는 지난해 2, 3분기에 가격을 10% 이상 인상한 데 이어 4분기에는 17% 올렸지만 더는 가격 인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에 끝난 분기의 매출이 8.4% 줄었는데 이런 매출 감소의 부분적인 원인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경제에 좋은 신호라고 해석하면서도 이런 비용 압박이 줄었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의 일상 회복이 세계 원자재와 에너지 수요를 늘려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구인난으로 인한 지속적인 임금 상승 가능성도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 차량과 자격이 변경됩니다. 국세청이 업데이트된 보조금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3일 국세청이 각 자동차 업체가 뒤늦게 공개한 자동차 스펙 등을 참고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수혜 모델 리스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혜 모델은 2021년형 3개, 2022년형 17개, 2023년형 21개 등 41개로 늘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차는 최대 $7,500까지, 중고차는 최대 $4,00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구매 시기별 수혜 모델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시점이 2022년 이전과 이후에 따라 수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 구매 시점에 따라 선택하면 수혜 차량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수혜 자격 중 하나인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규정은 지난해 8월 17일 이전에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17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경우에는 보조금 수혜 자격이 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각 업체당 할당된 전기차 판매 크레딧 20만 대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한 차에 대해서는 20만 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같은 차종이라도 구매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보조금 수혜 차종 여부와 액수를 알아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전기차 전문 업체 리커런트의 웹사이트 recurrentauto.com이나 IRS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차량의 자동차 고유 번호나 차량 번호판 정보를 입력하면 보조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등 위험한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국제 항공편 승객의 배설물 등이 포함된 폐수 검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CDC가 항공사 및 공항들과 이런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미국 공항에 도착하는 국제 항공편 승객의 검체를 채취하는 여행사 유전체 감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처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입국하는 승객 중 자원자에게서만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등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바이러스가 유입되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와 BA.3의 경우 미국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되면서 일종의 조기 경보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CDC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한 검체 채취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올해 초에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30여 개국에서 도착하는 500여 편의 항공기가 채취 대상이고 1월 첫 주에는 7개 공항에서 4,500여 명의 검체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승객을 고려하면 여전히 작은 숫자이고 코로나19에 더 민감한 이들이 자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표본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CDC는 장거리 국제항공편에 폐수 샘플을 채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항공사 및 공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만 시범 운용하던 폐수 검사 프로그램을 여러 공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폐수 검사는 더 많은 검체를 적은 비용으로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를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임신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임산부의 사망 위험이 7배로 증가하고 신생아의 건강 위험도 커진다는 메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대는 이 학교 밀컨 공공보건대학 글로벌 보건학과 에밀리 스미스 조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임신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임산부의 사망 위험과 신생아의 건강 위험이 커진다는 메타 분석 논문을 BMJ 글로벌 헬스 저널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타 연구는 12개국에서 나온 서로 다른 연구 12건을 분석한 겁니다. 데이터 분석 대상에는 13,136명의 임산부가 포함됐고 이 가운데 1,942명이 임신 기간에 코로나19 확진 혹은 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임산부와 비교한 코로나19 감염 임산부의 모성 사망 상대 위험은 7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게 되는 상대 위험은 3배 이상,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게 되는 상대 위험은 15배, 폐렴이 생기는 상대 위험은 23배였습니다. 혈전이 생기는 혈전 색전증을 앓을 상대 위험도 5배 이상이었습니다. 또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신생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갈 위험은 2배 이상이었고 조산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같은 주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임산부의 코로나19 감염이 유산 위험을 높인다는 결론을 시사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논문 저자들은 결론 부분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대상 집단에 대한 집중적 백신 접종 실시와 비약물 개입을 통해 임신 기간 중에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인디애나주에서는 기저귀를 찬 아이가 장전된 권총을 이리저리 흔들다가 자신에게 겨누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 온 페트롤 라이브에서 한 아이가 장전된 권총을 이리저리 흔들고 자신에게 겨누는 영상이 공개돼 시청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보도됐습니다. 어제 미러의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비치그로브의 집 밖에서 이웃들은 기저귀를 찬 아기가 장전된 권총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집 밖으로 걸어나가면서 문과 허공을 향해 총을 겨눴고 자신에게도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총을 찾기 위해 아이와 아빠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출동했고 경찰이 아이의 아빠와 대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아이의 아빠는 본인은 총기를 소유하지 않았다며 함께 지내는 사촌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을 수색하던 경찰들은 아이에게 그 장난감을 어디에 뒀냐고 물었고 권총은 책상 서랍 뒤편에서 발견됐습니다. 다만 총약실에 총알이 없어 아기는 가까스로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아이의 아빠는 아동 방임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아이의 아빠가 다시는 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만약 당신이 아이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총을 놓아둔다면 아기가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방아쇠를 꼭 직접 당겨야지만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지난 5일자로 최광철 미주 부의장을 직무정지하고 12일자로 직무대행에 휴스턴 평통 박유한 회장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최광철 미주 부의장의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직무정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해임 조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공문에 따르면 직무대행 기간은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직무대행을 맡게 된 박유환 휴스턴 평통회장은 2005년부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19기에 이어 이번 20기에도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최강철 부의장이 대표로 있는 미주 민주참여포럼의 휴스턴 지역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5년 동안 $5천만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선전전의 의도는 라디오와 인터넷 자유도구들을 활용해 억압적인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해 통과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에 따른 겁니다. 연방정부에 이어 주정부에서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퇴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자체 분석을 통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약 31개 주정부가 공무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9개 주정부는 위챗과 알리페이 등 다른 앱도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고 4개 주정부는 비슷한 제한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틱톡은 10대에서 2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국 기업이 소유해 미국 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오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전역에 있는 한국학교 5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회 NAKS 한국어 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추성희 총회장은 이 시험의 장기적 목적은 시험을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가 한국 커뮤니티의 수건인 미국 고등학교 내의 AP 한국어 채택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숙달을 성취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시 실질적인 혜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적지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